안녕하십니까. 제가 게을러서 시집을 몇 권 못 냈는데 그게 또 미덕으로 여기서 이렇게 충성 드리라고는 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늙어갈 때 늙었다 그러면 좀 죄송하죠. 이와 유사한 그 문인의 집이란 것을 운영해 봤는데요. 한 10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친지분들, 시아버지 동네 어른들 모시고 또 여기서 나갔던 분들도 오시고 여기 장직 집실에 계시는 분들도 모시고 가문비 나무 아래서 좋은 밥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어느 외국의 아주 모범적인 뭐 그런 문학 현장에 온 것 같아서 정말 오길 잘했다. 초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해볼 테마를 나의 시, 나의 가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제 가족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두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낳고 거기서 또 소원들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단위를 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가족 관계 등록부인가요? 그걸 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저 대부 같은 영화 보면 전부 깡패들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조폭도 패밀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가족이 지금 앞으로는 가족이 없어질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상당한 나이를 먹었습니다만 어렸을 때 조부와 조모를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3대가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근데 지금은 부부간이 가족의 전부인 수도 있고 또 애들을 안 낳고 앞으로는 부부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비혼들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가족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들, 관계들, 이모나 고모, 누나, 형, 이런 말은 앞으로 사전에만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인데 누이나 누나, 형,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이 좋은 말들을 앞으로 우리의 저 밑에 세대들은 사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과연 이게 잘 사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문학 속에서 가족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한국 문학의 시 속에서 나타난 가족을 약간 개관을 하고요. 그리고 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인들이 가족을 제재로 삼는데 특별하게 그것을 자두, 이상도. 나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대학 보내달라고 데모했다. 먹을 줄 모르는 술에 취해 땅강아지처럼 침창에 나뒹굴기도 하고 사날씩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서 밥을 굶기로 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우물물만 퍼마시며 2, 3일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논으로 가고 어머니는 밥 매러 가고 형들도 모른 척 해가 지면 저희끼리 밥 먹고 불 끄고 자기만 했다. 며칠이 지나고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밤 되면 식구들이 잠든 걸 확인하고 몰래 울박 자두나무에 올라가 자두를 따먹었다. 동네가 다 나서도
서울 가긴 틀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낮엔 굶고 밤으로는 자두로 배를 채웠다. 내 딴엔 세상에 나와 처음 벌인 사투였는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빈속에 그렇게 날 것만 먹으면 탈난다고 몰래 누룽지를 넣어주던 날 나는 스스로 투쟁의 깃발을 내렸다. 나 그때 성공했으면 뭐가 됐을까? 자두야. 이 시는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서 몇 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자두나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바로 텃밭 울 넘어가면 텃밭이 거기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대학을 가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당시에 그 60년대 말 그때 뭐 우리 시골에 사는 게 다 그렇죠. 논마지나 있으면 그걸로 이밥이나 해 뭐 겨우 이제 그런 정도인데 뭔가를 팔아야만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형들도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팔면 자기네 몫이 줄잖아요. 뭐 그리고 부모도 또 어느 자식을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상당히 저항을 많이 했어요. 야, 어떻게든지 이 동네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데모를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밥을 안 먹기로 했는데 그 밥을 안 먹으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보니까 뭐 싱큼도 안 해요. 그래서 자두만 따먹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러는 바람에 저항을 멈추고 말았는데 그때 뭐 성공했으면 여러 번 못 뵙죠 지금. 이 좋은 자리도 못 오고. 그래서 저의 그 학창은 거기서 끝이 나서 이를테면은 생활 속으로 아주 미진한 감정을 품고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게 그 제가 가족 전체를 향해서 투쟁했던 이제 마지막 그것이 이제 자두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 때는 그 좀 쉬운 점이 있죠. 감정이입이 쉽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자식이거나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거나 서로 그 부모 자식 간의 심정은 너무 잘 아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또 내 어머니고 뭐 이러니까 가족의 얘기는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를테면은 그 가족의 얘기를 너무 쉽게 하다 보면은 사담에 떨어지기가 쉽죠. 그저 그렇고 그런 이야기, 뻔히 아는 이야기, 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없는 이제 뭐 보편성은 가지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로 빠지면은 시가 남루해지거나 조금 그 난사해지거나 이제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래서 가족이 쓰기는 쉬워도 그 특별하게 남에게 감동을 주거나 아주 그 보편성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쓸 때하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상당히 이게 감성이 다르더라고요. 이 아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아내가 어렵냐면 여자가 어렵냐요. 저도 이제 꽤 여러 번 썼는데 써놓고는 이것을 아내에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또 그이가 당신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왜 내 얘기를 왜 했어? 혹은 그거 내 얘기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저희가 시인이니까 내 얘기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혹은 펴가지고 하겠지. 뭐 이런 암묵적인 이제 그런 그 뭡니까 이심전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제가 자식이나 부모에 대해서 쓸 때보다 아내에게 대해서 시 속에 집어넣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죠. 특히 그 아내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여자들의 얘기를 할 때 뭔가 또 뽀록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떤 선배 시인들이 다른 여자의 이야기, 연애하던 얘기 이런 걸 과감하게 하는 거 보면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그 남자라는 게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남의 여자를 이렇게 힐끔거리기도 할 때도 있고 혹은 다른 마음을 먹을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문학적으로 성숙했거나 그런 이제 느낌들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가족을 떠나서 제가 커서 어른이 되었으므로 자식들의 이야기가 시 속에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해화역 4번 출구라는 시인데요. 딸애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잔다. 그 애는 몸을 바꾸자고 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그냥 고향 여름 밤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닥이 편하다. 그럴 때 나는 아직 돼지의 소작이다. 그럴 때 나는 아직 돼지의 소작이다. 내 조상은 수백 년이나 소를 길렀는데 그 애는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한국의 대유럽 경제정책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보다는 부리는 걸 배운다. 그 애는 집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내가 우는 저를 업고 별 하늘 아래서 들려준 노래나 내가 심은 아름드리의 은행나무를 알겠는가. 그래도 어떤 날은 서울에 눈이 온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서울에 눈이 온다고 문자 메시지가 온다. 이건 내가 타이핑해서 보냈으면서도 다 틀리겠었네. 그러면 그거 다 애비가 만들어 보낸 거니 그리 알라고 한다. 모든 아버지는 촌스럽다. 나는 그전에 서울 가면 인사동 여관에서 잤다. 그러나 지금은 딸애의 원룸에가 잔다. 물론 거절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아침에 숙박비 얼마를 낸다. 나의 마지막 농사다. 그리고 헤어지는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애는 나를 안아준다. 아빠 잘 가. 왜 이게 오자가 나는가 하면요. 저도 제 시를 인터넷에서 카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틀리고 그러니까 제 시 중에서 가장 그 독자들에게 좀 알려진 시가 국수가 먹고 싶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제목이 국수가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이름 쓰고 첫 행이 국수가 먹고 싶다로 이렇게 계속돼요. 근데 국수가 먹고 싶다 두 번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첫 행을 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첫 행이 없어진 채로 지금 돌아다녀요, 그게.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자꾸 가면은 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딸을 시골에서 딸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어떤 날 이런 시를 썼죠. 그래서 걔가 사는 데가 해화역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걔네 집에 갔다가 올 때면은 뭐 집하고 원룸하고 멀지 않으니까 역까지는 나와요. 해화역까지는 나와서 뭐 자요라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얘가 한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뭐 재물이 없으니까 줄 건 없고 제가 이 시를 결혼식 대형 화면이 3개인가 있더라고요. 식장에. 그래서 이 시를 띄워가지고 제가 낭송을 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뭐 재물을 주는 이보다 영원한 예술 작품을 줘서 보냈죠. 그래서 이 시는
많은 시골의 부모들이 딸 자식을 아들 딸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나서 근심과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어떤 것도 있는데 이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해서 누군가가 잘 낭송을 하면 도로도로 운다고 그래요. 지금 안 울었죠? 그래서 이제 딸에 대해서는 이런 시를 썼는데요. 제가 아들, 딸 이제 둘을 낳았는데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들만 삼형제 중에서 막내로 자랐는데 그 부모가 공평하게 대해준다든가 뭐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대해준다라는 그런 건 제가 겪지 못한 것 같아요. 맏형하고는 10살 차이고 둘째 형하고는 2살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맏형은 뭐 거의 부모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애들을 둘을 길러보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어느 것 뭐 이게 뭐 용돈이나 모두 그렇지만은 은연중에 말 한마디라도 이게 아와 어가 다르고 그러면 상당히 민감해서 딸을 위해서는 해화역 4분 출근을 썼는데 그럼 아들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에 대한 시를 철렵이라는 아들과 함께 보낸 여름 한철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제 얘가 내가 어느 연령에 도달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년에 그 연령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00만 원짜리 말고 꽤 비싼 걸로 이제 보내준다고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추석 무렵인가 술을 잔뜩 먹고 1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제 서재에서 자는데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오더니 아빠 내가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그래 기다리고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다른 건 뭔데?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 줄게.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두드리고 야, 더 좋다. 아무거 좋다. 뭐 그래서 그래도 내심 돈 좋은 크루즈 타고 좀 가보 쓰는 한 아쉬움도 있는데 어차피 가긴 갈 거잖아 얘는. 근데 그걸 선물이라고 아버지인데 와서 그러니까 나 그거 싫다라고 하면 결혼 반대하는 거 되고.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올 초에 날을 받아서 내년 6월 달에 이제 받아놨어요. 이 시를 얘 결혼식장에서 내가 한번 읊을까.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인데요. 몰라요. 이걸 좀 물어봐야 돼요. 촌스럽게 왜 그래?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이것도 누가 한번 좀 낭독을 한번 해보시죠. 한 사람, 제가 원고를 미리 읽어봤기 때문에. 예. 아들과 함께 보낸 여름 한철. 아들과 철렵을 한다. 다리 밑에서 우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소주를 마시며 나도 반은 청년 같았다. 이제서 말이지만 나는 어려서 면서기가 되고 싶었다. 어떤 때는 벌레가 되고 싶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시인은 되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아들아, 시인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다오. 저 빛나는 어깨와 함소풀이는 되는 사타구니, 아들의 것은 다 내가 힘들여 만들었는데 아직 새 것이다.
근사하다. 내가 저 아름다운 청년을 만들다니.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어른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했을 때 나는 슬퍼했다. 지금도 외로울 때면 그 생각을 한다. 인터넷을 믿는 아들은 그런 슬픔을 모르겠지만 아직 세상에는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인데 다행이다. 그래도 아들에게는 천지 만물을 거저 물려주었으니 고맙게 여기고 잘 쓸 것이다. 한 잔 받아라. 수고했습니다. 아들이 낭송하라 그럴까요? 그래서 아들 딸도 이제 다 보내고 나면 아들 딸도 졸업할 때가 됐고, 처음에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다 부모 얘기하다 이제 아들까지 자식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면서 시인은 세상에 나가면은 태산이가 또 올 것처럼 그 시 몇 줄 써놓고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러죠. 근데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부와 재물도 많고 그런 곳에서 시인이 무슨 시를 좋아하는 여러분이나 시를 읽으면 좋다고 박수치지 어디 누가 이런 시를 읽는다고 세상에 누가 박수 쳐줍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는 글쟁이들끼리는 좋다. 이런 나무 가뭄비 나무 아래서 이런 한 시절이 좋다. 그러지만 이건 세상의 큰 일에 비하면은 참으로 소소한 일이죠. 그러나 그 소소함을 좋아하는데 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시인 두 분은 평생 두루하게 살았지만은 늙어서 어디 관리직을 하나 얻었는데 그 관리 1년에 쌀 5마리인가를 받았다고 한 달인가 1년인가에 하여간 쌀 5마리씩을 받는데 그 하급 관리가 됐는데요. 뭐 두보를 뭐 시성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하니까 이제 이를테면 군수가 되어 갔는데 그 토백이 하급 관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 관인을 끌려놓고 고향으로 귀거래사를 읊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76년에 데뷔했으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40년이 됐는데 그 시를 한 편 발표하면 그 시 잡지사에서 얼마를 줄 것 같아요? 저를 원고료를 5만 원 정도 주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농사도 한 50년 지면은 소출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뭐 고기를 50년 잡으면 선수가 되죠. 근데 책도 열심히 읽고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시를 이 말을 쓸까 저 말을 쓸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 편 만들어냈는데 5만 원 준다고 그래요. 그것도 또 외상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2편을 발표하면은 5만 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한 편에 2만 5천 원이죠. 근데 나 그렇게 하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려면은 하고 싶어도 야, 저 시인은 뭐 돈 많아라. 뭐 시인이 이렇게 돈을 밝혀 이럴까봐 참 그 원고를 주지도 못하고 안 주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쌈질만 좀 하지 말고
뭐 엉뚱한 바다에 뭐 석유 푼다고 뭐 몇 조씩 붙지 말고 뭐 우리 좀 글쟁이들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기 직업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나이가 먹으면 가정으로 돌아오죠. 이제 그 가족이 도피처이자 이제 안식처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돌아다니다가 돈도 못 벌고 이름도 못 날리고 그래도 가족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드디어 돌아가는 시를 쓰는데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뭐 도연명이 말하자면 귀고래사나 뭐 비슷할 수도 있죠.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잦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써도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뭐 갈 데가 없어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게 젊었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 구매력도 약해지고 발언권도 없어지고, 명절날 가족이 다 모이면은 어떤 데는 제가 말을 꺼내면은 하던 말을 다 멈추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막 이렇게 끼어들어요. 이제 저는 중앙방송국이 아니고 지방방송국이 돼가지고 뭐 아내도 그렇지만 애들도 뭐 저를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힘이 줄어든 것만큼 제 역량 그 언어에 대한 그것도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거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무시가 아니고 어쨌든 그 언어가 그 힘에서 나온다라고 보면은 이제 권력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둘방 노인네로 이제 이렇게 취급을 당하죠. 그래서 아내의 말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똥게 생긴다고 그러지만 나이 들수록 아내하고 맞짱을 뜰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이게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이제 그 집사람하고는 자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 맞짱을 뜨다 보면은 잘못하면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면은 이제 인생 이제 종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다 보면 이렇게 인지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차도 나는 똑바로 한다 그러는데 아는 길만 간다든가 엉뚱한 길로 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억지로 못하는 거죠. 제가 여름에 얼마 전에 남쪽에서 뭐 행사 하나 하자 그래 갔는데 가고 오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동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두정부양을 넘어서 내렸더라고요. 하여튼 내려서 다시 본정거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표를 끊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끊어져 가지고 개찰구에 가니까 깜깜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 같으면 뭐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걸 끄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된대요. 그걸로 되는데 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로 전화 걸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갈 때도 사고 쳤지만 올 때도 사고 치고 그리고 천신만고 그때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잘했다고 그 무용담처럼 아내에게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하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집에 돌아온 게 욕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후회를 했죠. 야, 내가 내 실수를 자꾸 말하면 내 가치만 떨어지고 아주 뒷방으로 보내버리면은 큰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머리가 허여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능하면 실수를 얘기하면 안 돼요. 감추고, 왜냐하면 그 실수가 다른 실수를 낳는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라는 여자는 나이가 들면은 아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 얻어 걸리면은 이제 나중에 아주 일찍이 뭐 저 요양원에 간다든가 뭐 이런 수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지금 후회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만회할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뭐 어떻게 똑똑하게 해가지고 오늘 뭐 강연하고 강연비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좀 자랑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특별히 잘 해야 되겠어서 이제 그 늙어가는 얘기를 좀 썼죠. 이게 저기 6월에 이승이라는 시인데요. 6월이 참 좋습니다. 6월이 좋은데 그것도 저승이 아니고 이승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죄로 나는 나에게 벌주를 내렸다. 동네 식당에 가 고기 몇 점 불판에 올려놓고 비장하게 맥주 2병에 소주 1병을 반성적으로 그러나 풍요적으로 섞어가면서 아내를 건너다 보았다. 그이도 연기와 소음 저 너머에서 희미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왜 웃어? 이승에서는 더 이상 데리고 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부부가 똑같이 생일이 있는데 남편의 생일은 기억 안 해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아내의 생일을 기억 안 해주면은 뭐 사단이 나더라고요. 뭐 괜찮아 하지만 나중에 후환이 따라와요 이게. 그래서 재작년인가 뭐 동네 거기 갔는데 아주 좀 시큰둥근데 말을 옆구리 찡겨서 갔거든요. 아니다. 애들이 그걸 보내서 갔어요. 카카오톡으로 오늘 뭐 엄마 생일이잖아 뭐 그래서 갔는데 내가 그 남자는 늙을수록 값어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거를 잘 챙겨야 되는데 하여튼 명심하십시오. 뭐 저도 이제 나이를 적절히 먹고 얼마나 먹었는지 제가 이렇게 내 상여가 나가는 걸 상상하거나 내가 어느 병원에 발 뻗고 누웠는데 마을 문상객들이 즐겁게 와서 먹고 놀고 뭐 이런 것도 늘 상상을 하거든요. 별로 친하지 않은 것들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그 결혼 축하를 하고 태어난 걸 축하하던 아들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죠. 야, 나 죽거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초혼이나 좀 세게 해다오. 이게 이제 제가 제 아들에게 하는 이제 부탁이죠. 바우야, 아버지 세상 뜨거든 옛 고향집 마당에 차일 치고 하늘 높이 이름을 불러다오. 다시 올 때도 이 길로 올 것이니 산천이 다 듣게 초혼이나 해다오. 드람 밤나무 꼭대기 살던 별이나
옥수수밭에 불던 바람, 햇살에 튀던 은어들, 내게 몸과 노래를 주고 이름을 불러주었던 이들 모두 불러 꽃 뿌려 노제 지내고 아버지 오래 쓰던 노트북이나 소리나게 부수고 보내다오 아들아. 이제 이걸로 이제 제가 이제 종 쳤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초상에 나면은 옛날 다 초가집이었으니까 초가집이 올라가서 그 망자의 속옷을 가지고 초원을 했죠. 뭐 아무개 아버지, 뭐 아무개 뭐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이 알라는 거죠. 이 일을 받아달라고. 근데 요즘에는 전부 아파트여서 초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장례 풍속도 다 없어지고 얼마 전에 저희 앞집 그 공무원을 오래 하던 이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집 아주머니가 문을 환하게 열어놓고 옷보따리를 자꾸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집 그 아주머니는 자기 남편을 할아버지라 그래. 할아버지가 갔잖아. 그래서 이 옷을 어디 갖다 버리려고 이제 쫙 꺼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바로 앞집에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뭐 조등을 걸고 손님을 받고 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도 뭐 이제 이웃에게 알리거나 뭐 부고를 하거나 그런데 지금은 그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요양원에 갔다가 거기서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면 뭐 앞집에 아저씨가 돌아가셨는지 옆집에 누나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게 뭐 스피드 시대인가요? 죽어도 슬픔이 없는 시대가 왔어요. 뭐 저도 아마 그래서 아들이 초혼을 하기는 다 틀렸고요. 그냥 어디 쓸쓸한 요양원에 가 있거나 뭐 요즘 뭐 우리나라는 집에서 안 죽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그래요. 다 병원이나 요양원 가서 일상을 마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양원 안 간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걸 또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시절,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밥벌이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껐덕거리던 시절 어디 다 가고 그냥 이때는 그런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고 또 그러면서 시줄을 썼던 한 사람의 생애가 제가 읽었던 시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제가 나의 삶, 나의 시, 나의 가족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과 좋은 한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선생님 어떻게 입담이 이렇게 좋으세요? 좋기는요. 가을날 이렇게 강연하셨는데 첫 소감부터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아니 나는 초청을 받고 그냥 연희 때처럼 실내에서 그렇게 하는 강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난 이렇게 그 나무 밑에서 좌석도 자유롭고 이렇게 훌륭한 좌석인지는 모르고 처음이에요 이거는 저는 제 문학사에서 그래서 너무 감명 깊고 또 관중이라고 그분들도 너무 호응을 잘 해주시고 편안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이런 신앙송 자리가 참 드물죠? 자연 속에서 시와 겉하는 그런. 그래 말이에요. 전 야외에서 하는 것도 드문데다가 여기는 뭐
그 가문비 나무에다 늙은 뽕나무에다가 좌석도 자유롭고 또 우선 그 구경하시는 분들 자체가 마인드가 전부 열려 있고 호응 잘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예. 그 예보동 입주 작가분들이 여기서 좋은 글들 많이 생산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예보동이 문화의 산실 또 온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보동의 가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런 일을 좀 단연간 종사를 했는데 나이 먹고 조금 관록이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게 갓 태어난 작가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작품을 써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정도도 아니고 그러게 그런 그 병아리 작가들에게는 이건 정말 훌륭하고 좋은 자리죠. 우선 생활에 그 밥 걱정 없이 글만 오로지 쓸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좋은데 특히 예보동은 산천이 너무 좋잖아요. 좋고 그 지금 조명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훌륭한 작가들과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강연 가족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가족이란 선생님한테 가족이란 한 줄로 정리하자면 운명 공동체죠. 생활 공동체에다가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관계의 전부. 시도 그런가요? 대부분 그렇죠. 시 쓰시면서 좋을 때가 더 많으세요? 힘들 때가 더 많으세요? 저는 시 쓰는 걸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제 작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즐거워요. 제 작품을 보는 게. 근데 문학은 어쨌든 심각한 것보다 즐거운 게 우선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문학이란 그런 건가요? 본질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인간들에게 어떤 희망과 그 어떤 그 인간다움의 속성을 이렇게 알려준 것, 뭐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뭐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결국은 다 그렇게 쓰지 않을까. 행복해지라고 혹은 행복해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시 쓰기 참 힘들어하는 젊은 작가들한테 선배 작가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산고가 얼마나 심한데요. 그건 저는 그렇게 엄살을 떨거나 저는 상당한 과장이 있다고 그러고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문학이 우리처럼 25행의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상고에 비한다라는 거는 과장이고 엄살이 심한데 그러나 위대한 소설가들이 커다란 작품을 써내는 건 뭐 그거의 비견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학에 대해서 전혀 고려는 없잖아요. 그게 지금 뭐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 용기를 잊지 마시고 꾸준히 평생 자나깨나 시를 생각하시면은 언젠가는 그 우뚝한 시인이 되고 좋은 작품들을 생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여기 예보동 운영하시는 조명 시인님이 사실 말씀 안 하지만 뭐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기운 내시라고 격려 말씀 한마디 좀. 그래 말이에요. 이게 문화나 예술 사업은 부자도 못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게 없잖아요. 누가 여기서 훌륭한 작품 썼다고 해서 이 집 살림하라고 보태주는 애는 없거든요. 국가도 이거 사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한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한다라는 거는 국가가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분들에게 뭐 생색내기식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나중에 무슨 그런 그 인문적이고 문학적이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많이 장려하고 생산했다라는 데 대한 훈장이라도 그 국가적인 어떤 것들을 좀 배려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정말 힘든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경제적으로 우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을 좀 국가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